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서초동 펠레 김프로입니다. 아니 근데 음모론이 있어요. 김프로가 이 프로그램에서 빠지려고 일부러 큰 똥볼을 찬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항상 이 진실된 마음으로 김용민 브리핑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 말이죠. 다스베이다 녹화할 때 주진우는 뭐 단언을 했어요. 이건 영장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김프로는 아주 굉장히 온갖 언설과 논리로 이건 분명히 기각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한 어떤 주진우와의 그 실력차, 이 차원을 넘어서서 멘탈에 어떤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주진우 기자에게 바톤을 넘길 때가 왔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바톤을 넘겨? 야, 네가 그럼 선배인 줄 알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많이 남기셨는데, 안 되겠다,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김프로에게 노역형, 강제 노역형을 이렇게 언도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비명이라도 좀 질를까요? 순종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김프로의 논리가 결과적으로는 틀렸지만은 나름대로 빈틈없었다, 이런 지적도 적지 않았는데, 그 아내분이 뭐 그렇게 댓글을 다시나 민망하게. 아니 뭐 이게 원래는 사실 이제 검찰 내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뒤에 뭐 기각되고 뭐 발부되고 했던 것보다 맨 처음 영장이 기각됐던 것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더라고요. 실제로 실무자들은. 왜냐면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이 한번 기각됐다가 발부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이 발부될 때는 솔직히 기각될 줄 알았대요. 내부적으로. 왜냐면 이게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발부가 돼야 맞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이 삼성의 금권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현실적인 벽을 조금 느꼈었다고 하고, 오히려 우병우는 법리로 보나 뭘로 보나 그냥 바로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병우가 이제 기각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고 이제 당황했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굉장히 이제 석연치 않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뭐 쭉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 뒤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이제 여론의 향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우병우 변호인 측에서 준비를 뭐 칼같이 해왔어도 이게 그렇게 많이 정말 단단하게 준비는 되지 않는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병우 관련된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말을 길게 하기는 했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뭐.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걱정이 또 있어요. 신광열이가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우병우를 풀어주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할 수 있는 건 아마 다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적 부심을 해서 만약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뭐 단언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 글쎄요. 근데 법원이 이제 승부수를 한 번 던졌었기 때문에 똑같은 승부수를 또 던지기가 쉬울 것이냐.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말은 조금 안 되는 면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고 중한 범죄고 또 실형이 예상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거잖아요. 예. 근데 앞서 뭐 김관진, 임관빈 이런 사람들은 증거가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준 거라고 이제 상충되는 결과들이 나왔으니까 예. 지금부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일관된 흐름과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기각이고 이러니까 당연히 발부고 이렇게 나오기가 약간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귀에 걸면 귀 거리고 코에 걸면 코 거리고 좀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상황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승부수는 한 번으로 족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진짜로 김관진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속적 부심을 신청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또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앞서 제가 개거품을 물면서 얘기했던 그 일련의 시나리오들이 거의 사실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국민들이 더 뜨겁게 뭉쳐가지고 적폐들이 확실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MB까지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막판 뒷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보고 또 목소리를 내고 여론이 좀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게 그냥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까지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고 그래서 적폐 수사가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야 끝나는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많이 무너졌던 것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제도를 다시 복원하는 일이 굉장히 지난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 그냥 수사가 진행돼가지고 구속됐다 이러고 기분 좋다 하고 끝나가지고 놔두면 나중에 가서 뭐 무죄 나오고 다 이렇게 망가지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모두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계속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제 국정원에서 시작된 적폐 수사. 국정원 이제 TF에서 뭔가 많은 자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예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국정원 수사를 열심히 했지만 그때는 검찰이 수사 의지도 없었고 수사팀만 수사 의지가 있고 검찰의 수뇌부를 비롯해가지고 뭐 법무부, 청와대 이쪽에서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수사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이루어지던 수사가 멈추고 그냥 사그라드는가 싶었는데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난 이후로 이제 국정원발 적폐 수사가 시작이 돼서 한참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거의 종반부를 향해서 이제 시닫고 있거든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정원 관련된 관계자들이 줄줄이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국고 손실 혐의로 첫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재판을 하면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 전에 변호인과 검사가 모여가지고 이 사건의 쟁점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증거들은 어떤 거를 낼 거고 이런 이제 조금 거칠게 말해가지고 가르마를 탄다고 할까요? 요약하고 정리하는 이런 재판을 하거든요. 그거를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하는데 이 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당사자들이 안 나와요. 그렇지. 그리고 그냥 변호사들만 나와가지고 쟁점 정리하고 판사하고 이렇게 딱 셋이 모여가지고 저걸 하는데 그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게 한 넉 달 만이거든요. 예. 징역 4년을 지난번에 이제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에 한 110일 정도 만에 법정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재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재판들이 이제 줄줄이 열리거든요. 지금까지 국정원이 불법 정치 관여 혐의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을 비롯해가지고 한 27명 정도 됩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18명이니까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구속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예, 예. 그래서 요 사건들이 이제 쭉 수사를 한참 진행돼서 이게 이제 재판이 막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 국정원발 적폐 수사가 이제 거의 후반부로 접어들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재판을 계속 단단하게 이어가가지고 실형이 선고가 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거는 이제 후반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제 검찰이 한참 법정에서 이제 막 다투기도 하고 변호인들하고 이제 설전을 벌여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 수사를 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캐내는 작업들은 어느 정도 중반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정도면은 많이 한 겁니까? 아니면은 아직 국민들의 의문은 국정원의 그 악행이 겨우 이 정도뿐인가 하는 생각을 갖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러실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겪은 사건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둔감해진 면이 좀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밝혀낸 내용들이 검찰이 지난 3개월 정도 수사를 해가지고 성과를 낸 거거든요. 국정원 관계된 사람 한 30명 가까이를 잡아놓고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구속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의 아주 실세였던 뭐 우병우까지도 다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 성과를 냈다는 거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수사 패턴으로 보면 있기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에서 충분한 자료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사가 쭉 진행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누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잘못한 사람들, 비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딱 걸린 사건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뭐 이렇게 되었었는데, 예. 이거는 사실 국정원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특수활동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민간인 댓글 부대를 뭐 3,000명이나 운영한 사실이라든지 뭐 이런 구조적인,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는 아예 세트장을 마련해놓고 거기다가 빈 사무실이 사무실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국가기관을 농락하거나 뭐 이런 치부들이 그냥 굉장히 낱낱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서 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씨발 새끼들. 이거 진짜 생각할수록 확 그냥 열불이 솟구치네요. 그럼요. 지금 뭐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들을 보면 이 정도 가지고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현실적인 거를 또 이제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드러난 사건만 가지고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국정원의 구조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시 재건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할 수 있는 물꼬를 튼 정도의 의미는 있지 않나 싶고, 물론 여전히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세력 다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뭔가 자기가 했던 나쁜 짓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 라인을 잘 잡아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이제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왜 없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또 시간이 걸리기는 할 테지만, 아주 대표적이고 정말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국정원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국정원이 원래 있어서 해야 되는 역할을 아예 그냥 망가뜨리면서 국정원 자체가 힘이 빠지는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도려내고 되돌리기 위한 첫 삽은 제대로 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소된 27명에 대한 재판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한 거니까 첫 술에 다 배가 부를 수는 없고 전부 다 일일이 막 그냥 다 들쑤셔가지고 국정원 수사만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니까 뭐 해야 될 게 우리가 많잖아요. 최순실 재산도 찾아야 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MB와 관련된 수많은 또 비리 이런 것들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 면에서 보자 그러면 검찰이 여태까지 하기 힘든 수사들을 잘 진행해 온 것은 맞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잘 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 이후에 해야 될 것들에서 좀 우선순위에서 좀 밀어놓더라도 나중에 다시 진용을 갖춰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대로 더 깊게 수사할 여지는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 인지수사를 보통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 생기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다 관리해 놓습니다. 캐비넷에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요거는 지금은 아니고 사건이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뭐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끝내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장들도 지난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문제가 됐고, 그 이전에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실형도 받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 자체가 굉장히 본래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지내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단죄하면서 그 밑에 있는 책임자들, 건건이 있었던 다른 비위들 이런 것들은 또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수사들을 우선 지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물론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가지고 그 위에 있었던 MB까지는 수사가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MB와 관련된 다른 수사들이 함께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과 좀 보조를 맞춰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거는 조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부터는 마무리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혐의들이 막 새로 드러나거나 뭐 이러지는 않더라도 지금 있는 것들이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되는 것 자체가 검찰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지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혐의가 계속 드러나면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실시간 뭐 검색어에도 오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뭐 한번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아 그래? 옛날에 뭐 봤던 거 아니야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 계속 뭐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사건들이 하여튼 끝까지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가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는 언론의 몫이고 하니까 요게 하여튼 끝까지 제대로 가는 것이 좀 남아 있다고 할 거고요. 이제는 좀 국정원으로 시작된 적폐수사에서 가지가 뻗어나간 다른 종류의 적폐수사들, 뭐 박근혜 정부는 뭐 1년 정도 지나면서 대부분 다 최순실 씨까지 이제 판결이 지금 나올 상황이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선고만 내려지면 어느 정도 지난 4년에 대한 정부에 대한 거는 좀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정부, MB 정부에 관련된 거를 이제 또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연말을 넘기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국정원 직원 빨간 마티즈 사건, 또 최근에 정치호 변호사 사건,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뭐 그거는 지금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뭐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약간 지금 국정원의 적폐 수사의 바운더리에 크게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결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얘기한 것은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또 그리고 뭐 여기서 발생하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자기들이 쌈짓돈 쓰듯이 그냥 막 쓰고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뭐 자기 부인하고 그냥 막 이렇게 흥청망청 돈 쓰는데도 또 이렇게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진행이 됐고 거기에다가 블랙리스트라든지 화이트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눈을 팔면서 다른 일을 했던 것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마티즈 사건이라든지 뭐 정 변호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냥 전체적인 적폐 수사의 바운더리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여기에 관여됐던 사람들을 제대로 찾아내서 엄벌하는 게 필요할 거라서 예. 이거는 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수사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그것들은 아무튼 검찰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우리 김 프로도 이거는 자살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군요. 범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 유족들이 일단 인정하지 않는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때도 뭐 다스베이다의 유족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그냥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특이하더라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모두가 자살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자살을 막 2번, 3번 이렇게 해서 경험이 쌓인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생일 때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 해보는 것에는 가지게 되는 일정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하면서 봐도 예. 자살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자살을 한 사람의 유가족들에게서 나오는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티즈 사건도 그렇고 정 변호사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밝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좀 꼼꼼히 들여다봐가지고 수사를 해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자살 취재를 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건을 많이 봤던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건이니까 이거는 좀 들여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잘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것도 결국은 이제 언론의 몫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느 정도 피로도도 있고 검찰 내부에도 수사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검찰 내부에도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나온 적폐 세력이라면 적폐 세력인 그런 뭐 무리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이 맡아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자체가 이제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언론에서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인을 좀 보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서초동 펠레 김프로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는 뭐 김펠레로 하죠. 뭐 같이 김펠레. 피어블리얼 그런 의미에서 김펠레. 자, 12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 하면은 2012년에 박근혜가 당선된 날이고 또 2007년에는 이명박이 당선되던 그런 날이었고 이명박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명박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고 12월 19일이 뭐 다른 사람은 떠나서 이명박 씨는 올해 12월 19일이 가장 우울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아무 생각도 없다. 무념무상의 상태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마음이 휑한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자, 지난 세월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이 사악한 정치는 정말 복귀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뭐 국정원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라고 어제 김프로가 얘기했는데 근데 짚을 만한 한겨레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내용이 아주 뭐 새롭다기보다는 다른 매체들에서 보도가 조금씩 되기는 했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가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놨던 많은 시스템들이 붕괴되는 것의 정점에 국정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법 절차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제 행위들이 있잖아요.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이. 뭐 실제로 범죄 행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도맡아 가지고 막 나서서 했던 것이 이제 국정원인데 한두 번 하다가 괜찮으니까 나중에는 뭐 그냥 거침없이 막 해댔거든요. 그거에 아주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그냥 보면 이제 사건이 조금 오래 지나기도 했고 내용을 뭐 정확하게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찬찬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2013년 4월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 그때 이제 국정원이 뭐 댓글을 달았네 말았네 해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 대선을 며칠 앞두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한밤중에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한 1월 정도에 증거들이 막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선에 개입한 흔적들이. 그래서 그걸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는 국정원법은 위반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그냥 뭐 이건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검찰에다가 넘겼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대대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하고 막 드자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니 얘들이 왜 이래?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경찰에서 최대한 마사지를 해가지고 눌렀는데 그냥 저대로 가지고 있다가 적당히 끝내야 되는데 아니 저걸 막 수사한다고 난리치고 그 당시에 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폭로를 하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뜨거라 싶어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려고 막 이리저리 법무부를 통해가지고 난리를 부렸는데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 분이 지금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에 특별수사팀장이었고요. 그래서 국정원이 이 수사팀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는데 보고서를 막 써가지고요. 대통령한테만 직보한 경우도 있고 비서실장, 민정수석, 홍보수석 이렇게 청와대에 있는 핵심 참모들 몇몇한테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돼 있는데 맨 처음으로는 이 특별수사팀을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각자 지금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게 다 일탈 행동이니까 저것들을 다 깨부셔가지고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짚어서 보면 상식적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에 대해서 일탈행위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팀을 해체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수사팀을 해체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보면 검찰 내부에 추악한 치부도 이제 같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 법조인들이 수사팀을 와해시킬 수 있는 조치를 건의했다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하는 검사들
그 사람들을 이제 건전 법조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예. 나머지가 이제 불건전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 수사팀을 와해시키는 방법을 기팀을 해줬는데 뭐냐면 수사팀 내에 있는 박모부장이라고 이제 한겨레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에 가 있는 박형철 당시 부장입니다. 예. 박형철 부장이 부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박형철 부장은 공안 검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엘리트로 잘 나가던 사람이고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되거나 뭐 그랬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워낙 실력도 출중하고 나름대로 사람이 똘똘하기 때문에 그 박형철 부팀장을 공안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윤석열 팀장은 당시에 이제 특수통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거기에 이제 해당 가 있는 팀에도 특수부에서 차출된 인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 네가 특수부 밑에 가가지고 왜 꼬붕짓을 해? 라고 처음에는 다독이면서 회의를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형철 부장을 먼저 그 기수에서 연수원 25기인데 25기들 중에서 가장 좋은 보직으로 승진 발령을 해라. 그런 다음에 다음번 인사에서 철저하게 물을 먹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수에서 가장 잘 나가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수사팀에서 하는 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대가로 주는 일종의 상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상을 받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케이 제가 그냥 받을게요 라고 하면 같이 수사를 했던 팀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이걸 오케이를 하고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미안한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입을 씻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사이가 대면대면 해주고 팀 내부에서 분위기가 쎄해지겠죠. 밑에서는 이제 욕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인사에서 물을 먹여버리면 형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팀에서 욕을 했던 사람들은 그거 잘됐다 저거. 지금 혼자서 저러더니 꼴 좋다라고 하면서 욕을 할 것이고 물을 먹은 박형철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할 말이 없어지겠죠. 면은 면대로 다 구기고 나는 그래도 이거를 나름대로 결심해가지고 저쪽 편에 다시 붙어서 승진을 했는데 물을 먹었으니 야 나는 이 조직에서 더 잘 나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거를 생각하고 검사들이 조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분위기를 인사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조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최동욱과 윤석열을 추정하는 검사들을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해놓고 싹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서를 계속 쓰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국정원 차원에서 이거를 우리 수사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검찰 내부에 자기들이 끈이 있는 사람들과 다 합심해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려는 사람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가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를 보면 운동권 출신의 검사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막 흠집을 냈던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진재선 부장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공안 2부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옛날에 학생운동을 했던 전력이 있는 거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빨갱이 검사라고 문제를 좀 삼았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에 발령이 난 이후에도 계속 주말에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되니까 계속 출장을 끊어가지고 올라와서 뭐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집들은 다 서울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보통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회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예. 그런 거를 또 문제를 삼았어요. 지방에 발령이 난 후에도 주말에 모여서 전략을 짜고 있다. 사실은 다 이거 도청했다는 얘기거든요. 쫓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는지 사찰하고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도청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휘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 팀장을 날려버렸고 최동욱은 옷을 벗겼는데 최동욱 총장하고 모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팀장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끌고 갈 거냐를 모여가지고 고심을 했었거든요. 지휘권 없는 사람들이 수사에 간섭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보고서를 올리면서 문제를 삼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계속 수사를 놓고 이제 마찰을 빚다가 결국 옷을 벗었는데 이 양반이 영웅 이미지를 조성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정치권에 진출을 하려고 한다. 또 원칙 이미지를 연출해가지고 본인이 뭔가 고위직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마타도를 계속 이제 뭔가 생산해내가지고 흘리면서 외부의 힘을 통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바깥에서 전문 시위꾼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 좋지 않은 여론을 조성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불법 사찰을 통해 가지고 결국 옷을 벗겼잖아요. 이런 추악한 모습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국정원이 잘못했던 일이야. 뭐 이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새로운 얘기는 아닐 텐데 이 기사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은 이른바 건전 법조인들이라고 표현된 검찰 내부에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포인트가 어딘가? 바로 인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사 발령을 누가 받고 동기들 중에 누가 1등으로 잘 나가고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류의 사람들이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불의에는 항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불합리한 인사에는 굉장히 들고 일어나는 본사들이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누가 좌천되거나 하면 공식적으로 글 쓰고 막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검찰에서 했던 말도 안 되는 뭐 기소, 말도 안 되는 조치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뭐 특별수사팀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다 금유한양 해가지고 나름대로 적폐수사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도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마뜩찮아 하는 사람들이 뭐 이른바 건전 법조인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뭐 없으란 법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를 할 때는 좀 열심히 지지를 해주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국 판사회의, 전국 검사회의 이런 거 보면은 말이죠. 부당한 판결, 부당한 기소 혹은 또는 권력의 외압 이런 것에 대한 항거 차원의 그런 모임은 눈 씻고 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던 습관이라는 거죠. 말을 잘 안 들으면 인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물을 먹일 것인가. 그리고 한 번 찍히면 당장 인사에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공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결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옷 벗고 나가지 뭐 라고 생각을 결기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공무원 마인드로만 하기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은 그런 결기나 양심 이런 것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법조인의 양심 내지는 뭐 철학 이런 거에만 맡겨두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는 반드시 지금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쪼개서 잘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